전에 수능 특강을 설명을 할 때는 내신 대비도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 구절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최근에 계속 수업을 할 때 70쪽이야, 70쪽? 최근에 계속 수업을 할 때는 현대시를 여러분 굳이 구절을 다 하나하나 다 풀이하지는 않아. 그래서 묶어서 얘들아 표현법을 통해서 지문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얘가 주어져 있는 보기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수능은 구절을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의 감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이 정도만 해석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묶어서 이거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대략적인 의미가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 해석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음 작품에도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볼 작품 두 개가요. 조금 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70쪽에 있는 작품하고 72쪽에 고정희 작가의 작품 두 개가 조금 여러분 연이 얘랑 구분되어 있지 않고 쭉 대부분 길게 좀 서술되어 있는 작품들이지. 자, 이런 작품일 때는 여러분 오히려 상황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볼 작품들은 둘 다 문학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 많다라는 건 비유와 상징적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도로 쓰인 건가? 이런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포스터 속에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뭐 멸치라든지 명확하게 대비가 딱 드러나고 명확하게 의미가 딱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1행부터 한번 봐보자. 혼이 오늘은 유딩처럼 떠가네. 살짝의 뒤척이는 기다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자,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읽을 거야. 자, 이게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 정보를 찾기로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 정보는 화자가 무슨 상황인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화자의 상황을 두 가지로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분 표현법을 고려하지 말고 여러분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행에서 우선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강을 따라갔다 돌아온 상황이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이게 상황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법으로 일단 상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표현법 어떤 게 쓰였냐면 혼이 오늘은 유빙처럼 떠가네 라고 해서 여기 직유법을 사용을 했거든. 자, 여러분 직유법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 원관념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원관념이 뭐예요? 혼. 맞아, 혼이야, 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혼을 뭐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유빙에다가 비유를 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 비유법을 찾을 때 원관념이 얘들아 체언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체언 여러분 찾으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선 얘들아 혼인데 어떤 혼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유빙이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애죠. 그러면 내 영혼이 뭐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떠돌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원관념이 떠도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원관념을 찾았으면 이제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저번에 여러분 유형편에서 선생님이 작품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읽어보라고 했던 신경님의 얘들아 목계장터를 보면 목계장터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쓰였었거든요. 정착하는 이미지랑 떠도는 이미지. 여러분 떠돌아다닌다는 건 방황하고 방랑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혼이 떠돈다라는 건 영혼이 어떤 상태라는 걸 보여주냐면 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방황 중이라는 거야. 영혼이 방황 중. 그러면 영혼이 방황한다는 건 여러분 안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불안정한 영혼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화자는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까지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이곳에서의 일생은 이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표현법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무슨 표현법 쓰였어요? 산행에서. 일생은 이거. 은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 여러분 이행에도 나오는데 이게 얘들아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은유랑 반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 진짜 우리가 물리적인 강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얘들아 그 눈에 보이는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 즉 일생을 뭐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 강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 갈게. 여러분 선생님이 네 번째 행부터 일곱 번째 행까지 한 번에 읽을 건데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최대한 표현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봐 얘들아. 꿈속 마당에 큰 꽃나무가 붉더니 꽃나무는 사라지고 꿈은 벗어놓은 흐물흐물 식은 허물이 되었다. 초생을 보여주더니 마른 풀과 살얼음에 주저앉은 둥근 자리를 보여주었다. 이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가 앞서가더니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가 뒤따라왔다. 새의 해곡식 같은 이 아침 노래가 가슴 속에 있더니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이 둥지를 내 머리 위에 이게 되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선생님 4번부터 7번의 문장을 한 번에 읽었어요. 왜냐면 각 행마다 동일한 표현법이 들어갔거든요. 각 행마다. 이거 혹시 무슨 표현법인지 찾았어요, 얘들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해도 되고 이미지 간에 어떤 표현법이 들어갔는지를 찾아도 돼. 표현법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각 행마다 얘들아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법이 뭐야? 대조야. 대비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비를 찾은 친구들은 잘 찾은 거야. 혹시 못 찾았다면 이런 시어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 꽃나무가 굵었대. 근데 그 꽃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사라져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속 자연과 관련된 작품들을 배웠잖아. 꽃을 피운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꽃나무가 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꿈속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꿈에서 얘들아 꽃나무가 피고 꿈속에서 꿈을 계속 꾸고 있었는데 그 꿈조차도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돼버렸대. 허물은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겼던 것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다섯 번째도 얘들아 대조되는 거 찾을 수 있지. 누가 대조되는 거야? 초생 풀이 자라네. 그치?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게 마른 풀. 그치? 그럼 여기도 생성과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마른 풀을 조금 바꿀게 얘들아. 소멸의 이미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노랗게 얘들아 말라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 쇠락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둥근 자리를 보여주었다 이 말을 몰라도 돼. 그냥 뭔가 생성되고 쇠락되고 소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 해석해도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섯 번째도 반대되는 시어 찾을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인생에서 유모차는 언제 써야 돼? 아이일 때, 그치? 어린아이일 때. 그러면 여러분 유모차가 앞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유모차가 언제 쓰일까? 라고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란 말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지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절뚝이고 얘들아 이 초라한 거지는 어느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지 반대말을 찾을 수 있지. 어떤 시대를 얘기하고 있을까? 노인일 때, 그치? 노년의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린 시절을 화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볍고 상쾌하대. 여러분 이제 내년에 20살이잖아요. 20살 때 이제 밤새워서 술 마셔보고, 여러분 이제 22살 때 또 이제 밤새서 술 마셔보고,
25살 되면 밤새서 술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 이제 27살 되잖아요. 밤을 새려고도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도 일하다가 밤을 새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밤을 새려고 하면 진짜 얘들아 한 내일 모레 얘들아 한 3일 후에 내 체력까지 다 가지고 와야 밤을 셀 수 있어. 진짜 얘들아 너무 힘들어. 밤을 셀 수조차도 없고 30분이라도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일 때는 가볍고 상쾌한 얘들아 이 체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건 이제 활력이라고 표현을 할게 얘들아. 그래서 어린 시절은 활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활력이란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절룩이는 건 나이가 들었으니까 점점 아픈 상태를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노환이 들었거나 병든 상태를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미지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찾았냐면 이게 대조가 들어갔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작품은 인생이니까 인생에서는 유모차가 어떤 이미지일까? 라고 하면 어린 시절의 아기일 때를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반대말을 그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몰라도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겠구나.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그 학원 1, 2학년 때는 방학이거든요. 고3이니까 여러분은 수업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 학원 방학이었거든. 그래서 정은쌤네 가족하고 이제 해서 우리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펜션에 놀러 갔단 말이야. 정은쌤이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20개월 아기가 있으니까 조카를 이제 봐주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24시간을 놀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에 지금 꽂혔냐면 선생님이 동요를 계속 불러주거든. 근데 얘가 정글 숲을 기어서 가자 엉금엉금 이 노래 혹시 알지 얘들아? 악어떼가 나온다. 이 악어떼에 꽂힌 거야. 그래서 1시간 내내 악어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내가 부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유튜브에 얘들아 악어떼라고 쳤는데 악어떼 1시간 무한반복. 여러분 이게 아예 뜨더라. 우리 조카 같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닌가 봐. 젊은 모든 애들이 얘들아 이거에 꽂혔나 봐. 그래서 이제 악어떼가 돼서 선생님이 이제 악어떼가 돼야 돼. 내가 이제 악어로 변해서 기어다니면서 얘를 이제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1시간 그렇게 놀아주고 1시간 물놀이 해주고 그렇게도 2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또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얘들 지금 코르테스 노래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린 레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차에서 우연히 듣다가 여러분 그게 그래서 코르테스에서 그린이 나오잖아. 그린 틀어주라고 그린. 그래서 그린에서 내가 이제 춤을 알려줬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그린 이러면서 이거 1시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얘들아 계속 놀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토마토에 하나 또 집착하면 이제 토마토만 가지고서 이제 1시간 놀아줘야 돼. 와, 그래서 정은쌤한테 너 되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애기들 그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7행에서도 대조되는 거 찾을 수 있지. 얘들아 뭐 대조가 돼? 핵곡식이랑 텅빈 곡식 창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핵곡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자. 얘는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텅 비어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뭔가 이제 빈곤이거나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핵곡식의 이미지도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핵곡식은 가을에 얘들아 곡식이 자라기 시작해서 수확을 해서 가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핵곡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지 얘들아? 풍요. 그렇지. 그럼 풍요랑 빈곤이나 결핍의 반대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풍요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무슨 핵곡식 같은 아침 노래 얘들아 그런 의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대조되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화자는 인생은 강을 돌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서 인생에서 생성과 소멸되는 것과 인생에서 생성되고 쇠락하고 있는 것들과 인생에서 어린 시절과 자신의 노년 시절에 대해서 그리고 풍요로웠던 때가 있었다면 빈곤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근데 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 얘들아. 그래서 우선 표현법을 찾고 그 표현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연결을 시켜.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그래도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그럼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고기를 가지고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고기 일부러 안 보고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고기를 보면서 연결을 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문제는 4개는 적절한 거고 하나는 틀린 거잖아. 거기에 나오는 시어들을 가지고서 의미를 찾아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도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가보자.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고 그 구체적인 나의 세계에 슬프고 외롭고 또 애처로운 맨몸에 상복을 입혀주었다. 자 이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되게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아이를 잃고 여동생을 잃었던 건 화자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이야. 자 그러면 화자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한 걸까 얘들아? 저 잃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 죽음을 경험해봤거나 상실감을 경험해봤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죽음과 상실을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그게 슬프고 외롭고 애처롭다. 그러면 이 감정은 그냥 흔히 슬픔이라고 해도 되지만 비애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얘들아. 이 감정을 화자는 경험했다. 그럼 여러분 상복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문학적 표현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 화자는 이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아까 위에서는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 모습이었고 이건 구체적인 상황이야. 그 다음 갈게.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느니.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않느니. 누가 있을까? 눈시울에 벌겋게 있도록 울고만 있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니. 누가 있을까?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걸 보지 않느니. 여기까지. 선생님이 일단 10번부터 13번까지 묶어버렸거든? 선생님 이것도 왜 묶었는지 알겠죠? 읽어봤더니 얘들아 우리 표현법이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 그치? 자 우선은 여러분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자 문장 구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도 하고 있냐면, 자 누가 있을까라고 얘들아 화자가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정해져요. 그런 사람은 없다. 여러분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답이 정해지거든. 없다라고.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서리법을 써야 되는 거지. 자 서리법만 쓸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보면 누가 있을까? 앞에 저 돌아서지 않는 이를가 누가 있을까? 이게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치법을 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지금 화자가 얘들아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깨달은 거를 4개나 반복해서 써준 거야. 그래서 화자가 느낀 걸 열거하고 있구나까지 해석해줘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 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는 게 화자는 뭐라고 생각했지? 자신의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인생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인생은 다 사는 거지. 자 누가 있을까? 눈시울이 벌겋게 있도록.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리는 건 여러분 앞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비슷한 게 나왔죠? 어떤 경험을 얘기했어요? 죽음과 상실로 인한 비애를 느껴봤잖아. 이런 경험은 여러분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린 살아가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야. 그치?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더라. 자, 그 다음에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진다는 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인생의 굴곡. 여러분 인생의 무엇을 굴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것으로 비유하지? 인생의 시련, 고난을. 그러면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아 본 사람은 없더라. 누구나 다 시련과 고난을 겪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표현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화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깨달은 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적 상황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보편. 그치? 그러면 얘는 보편적인 인식을 깨닫게 된 거야. 보편적인 인식을 깨달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표본 하나 더 찾을 수 있네. 그러면 아까 얘들아 8행에서 9행까지는 구체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 누이를 잃고 자식을 잃은 건 나만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얘들아 인식이 뭐가 되었다고 보면 될까 얘들아? 확대. 그치? 인식의 확대가 일어난다. 개별적인 경험이 구체적이고 얘들아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대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14번 갈게요.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와 강과 헤어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묶을 거야. 자, 여러분 묶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표현법이 쓰였거든요. 어떤 표현법이 쓰였냐면 문장 구조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반복을 시킨다라는 건 여러분 계속 인생은 계속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라고 화전 계속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자의 태도를 찾아볼 거야. 여러분 화자의 태도 여기 나를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화자의 일생이자 화자의 인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여러분 자기는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찰. 그치?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여러분 지금 화자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이겠죠. 왜냐면 아까 유년 시절, 노년 시절을 얘기를 했으니까 나이가 든 상태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라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래서 성찰 회고야. 성찰 회고. 자, 그러면 이제 16번 갈게. 돌담을 둘렀지만 유랑과 흐름을 지닌 집으로 돌아왔다. 돌담을 둘렀으나 유랑과 흐름을 지닌 무덤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요것도 선생님 묶어서 한 번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왜 한 번에 읽었는지 알겠죠?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고전시가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장이 비슷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어? 똑같이. 그치? 그럼 첫 번째 행하고 16행하고 17행은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묶어서 의미를 정리해버리자. 자, 돌담이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를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랑과 흐름의 의미를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과 무덤도 뭔가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집의 의미하고 무덤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건 유랑과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랑과 흐름은 여러분 누구의 속성이야 얘들아? 흘러가는 건 강의 속성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강의 속성인데 이 작품은 강을 얘들아 뭐에다 비유하겠다고 얘들아 맨 처음부터 설명을 했지? 내 인생. 그치? 그러면 이거는 화자가 생각하는 일생의 속성인 거야. 그러면 나의 인생과 내 일생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자 돌담을 왜 두를까? 물이 흘러가는데 왜 돌담을 두를까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그러면 저 돌담은 흐르는 물을 뭐 하려고 하냐면 막는 역할을 했었을 거야. 그럼 막는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단절이라고 시킬게. 뭘 단절해 보려고 하냐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단절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강이 흘러가는 건 일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화자가 일생에서 단절시키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위에서 경험한 걸 연결을 해보면 화자는 뭘 얘들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까? 죽음, 상실, 여러분 이런 위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들아 내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서 돌담을 두르려고 했었을 거야. 근데 돌담을 두른다고 얘들아 물이 안 흘러가요? 물은 계속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죽음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회피해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흘러가더라. 흘러가서 어디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집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여러분이 집은 학교 갔다가 집으로 와요.
다른 날도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학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 집은 항상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수능 특강에 현대소설에서 선생님 안 하기는 했지만 수능 특강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라고 하는 지문이 있거든. 거기서도 이 주인공 구보씨가 집에서 떠나가지고 밖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순환적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학에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순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생에서 여러분 순환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순환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무덤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내가 일생을 살아온다라는 건 이 생을 살아오는 거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랑 똑같죠. 내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내 목숨이 깎여서 죽음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내 인생을 얘들아 쭉 돌아보니까 나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죽음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화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죽음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이나 아이의 죽음으로 해서 죽음을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내 인생 자체도 어딜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 반복법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공존을 경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존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순환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에 대해서 화자가 노년에 된 나이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71쪽에 우리 어조만 하나만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어떤 어조를 지금 사용을 하냐면 누이가 죽고 아이가 죽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을 하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나요? 여기서는 감정을 고조한다라는 건 영탄법을 썼는지를 보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영탄법을 쓰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감정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담담한 어조를 왜 사용을 하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화자는 인생의 섭리를 시에서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 인생의 섭리라는 건 상실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상실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 자연의 섭리를 화자가 처음부터 얘들아 받아들였나? 처음부터 여러분 이 섭리를 그래 이런 섭리가 있어 라고 해서 처음부터 받아들였어 얘들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돌담으로 막아보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얘들아 회피해보고 도망쳐보고 해보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걸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자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수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어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용하고 그러면 성찰을 하고 하나 더 깨달음. 이걸 담담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고정희 작가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